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경제학 실전 문제 풀이반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학 강의 일정은 거의 11주에 일단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7월 초에는 잠시 쉬었다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일정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뭐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풀이반의 어떤 강의 목표라고 한다면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주요 쟁점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 방법은 일단은 이제 출제 경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입형으로 내용 정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보다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과목과 좀 다르게 기출 문제를 내용 파트에다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복습용으로 일단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물론 이제 모든 파트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이걸 섞어가지고 일단 진행을 좀 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제학이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출제되는 범위는 좀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패턴 자체가 일단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오히려 실전 문제를 강의 시간에 다루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초수생들하고 경제학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좀 바꾸어서 기출 문제로 강의 시간에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습용을 일단 드리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이 있어가지고는 경제학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0분씩 꾸준히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경제학은 좀 약간 감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학도 마찬가지인데 책을 지금 이 시점부터는 책을 처음부터 읽어서 복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제가 되는 중요 주제를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요 주제에서 내가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 약한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하고 공통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게 좀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미시경제의 내용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원리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편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죠. 그러니까 편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극대화하는 것 이게 이제 합리적 선택인데 문제는 이제 이걸 선택을 할 때 이 비용이 도대체 뭐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걸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한계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하는 습관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한계라는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대값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거든요. 이 원리를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해서 반복적 적용해서 이 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도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할 때 이게 국민 전체의 어떤 생산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생산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분석했던 기본적인 틀은 총공급을 가지고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시경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총공급과 총수요가 총공급이 국민소득을 어떻게 결정하며 총수요가 국민소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각각을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막 뒤섞여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시경제도 기본적인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요즘에 이제 하도 말도 많은 트럼프가 있잖아요. 그죠? 이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현재 관세를 계속 부과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내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총재께서는
이자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관세로 인하게 되면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자율까지 내리면 물가는 더 치솟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물가가 이중 삼중을 치솟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경제 법칙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 현상의 자연 법칙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 이거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딱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만약 어렵게 나온다면 이론적인 문제 패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당연히 이제 출제가 된 맥락을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반복을 통해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좀 제법 돼서 수학을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하면 인수분해 공식부터 해서 몇 가지 공식들을 쭉 외워서 문제 풀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경제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럼 그 패턴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시게 되면 지금 현재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거 패턴을 안 만들고 문제를 푸시거나 다루게 되면 이게 처음 하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패턴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패턴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백지쓰기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라 그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만든 백지쓰기라는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백지쓰기를 서브노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지쓰기를 너무 잘하려고, 이쁘게 하려고, 그다음 자세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적어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용들을 구조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고, 이거는 서브노트하고는 다르다는 거, 좀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참고 교재는 일단 뭐 기본 이론 강의 때 했던 교재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개론서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조금 낯선 문제들 있죠. 그런데 그 낯선 문제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외국인 저자들의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 외국인 저자 경제학 책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인이 유학을 어디 갔다 왔냐에 따라서 그 책을 들고 온 책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들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 보는 것 자체가 1년 동안 시험 준비할 때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맨큐든 뭐든 버냉키든 뭐든 이런 경제학 책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보시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납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에 나와 있는 미국 교과서의 연습 문제는 오히려 기본에 더 충실한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요. 그걸 문제에다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 정리 및 실전 문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학의 기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시장 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제 크게 나누면 합리적 선택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 그럼 왜 하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뭐라 부르냐면 희소성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희소성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희소성인데, 그 어떤 경제 원칙을 쓰라고 하면 그때도 희소성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경제 원리를 물어봐도 여러분들 희소성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내용은 결국 뭐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껴 써야 됩니다.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그럼 아껴 써서 이제 하기 위한 행동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고,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당연히 원칙은 내가 지금 현재 얻고자 하는 편익이 비용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하지 말아야 될 비용이 하나 있죠. 매몰비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일단은 요게 이제 출제가 기입형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거 출제됐고, 기회비용은 미시경제학의 모든 조건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이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비용으로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미시경제, 특히 생산자 이론에 가면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균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시장 균형과 관련되는 부분은 시장의 행동을 하는 주체들, 즉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수요자의 심리와 공급자의 심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요라고 하는 것이 먼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수요 법칙이 생기니까 당연히 우하향하는 형태의 수요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니까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수요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법칙은 결국 뭐냐,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가격 효과를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격 효과라고 하는 거 이걸 전제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수요가 수요량에 미칠 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판매 소득 같은 겁니다. 판매 수익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력성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라고 하는 관계들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시장 균형과 관련되는 이야기니까 새로운 균형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게 뭐죠? 수요와 공급의 이동이라고 하는 이야기. 요 이야기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원인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원인들을 살펴보는데 문제는 이 원인들을 밝히게 되면 시장 균형을 통해서 파악되는 잉여들이 있는데, 이게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가 수요 공급의 변동을 통해서 이것도 잉여가 변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여기고 또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 그게 바로 뭐냐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의 변동 부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바로 이제 가격 통제. 이거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세금이나 보조금 쪽에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세를 부과하는 거, 세금 부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보조금을 어떻게 지불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만 볼 것이냐, 공급도 보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인데, 공급은 당연히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이 증가를 하는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공급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격이 상승해서 내가 공급량을 늘리잖아요. 가격이 상승해서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비용도 함께 증가를 한다는 거. 비용을 고려해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숨은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시장 이론 가서 이제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비용이 증가한다는 걸.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를 하시고, 반드시 이제 요 기본적인 용어들을 확인을 탄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판매 수입하고 탄력성도 시험에 나온 지가 좀 제법 됐다는 거. 요게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학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내용들 기입형, 그 다음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제 여기 보시면 희소성의 기입형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교육 과정에서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을 설명하는 거 99년도, 그 다음 합리적 선택의 의미에서 매몰 비용은 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례 분석은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 합리적 선택과 관련되는 희소성,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 매몰 비용, 이 의미들은 꼭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및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제됐던 내용들을 보면 일단 탄력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탄력도 측정은 주로 점 탄력도 측정을 하는데 이걸 주로 보면 직선 위에서 우리가 측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 직선 위에서 선택하는 문제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탄력도를 결정한 요인은 두 번 정도 출제됐는데 첫 번째 나왔던 게 수요 탄력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입니다. 나중에는 문제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도하고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은 탄력도하고 판매 수입의 변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 수입이 어떻게 바뀌느냐 문제인데 판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식을 하나 적고 갑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뭐죠? 판매 수입은 물건의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판매량 곱하기 2개를 한 거죠. 그런데 수요 법칙에 따라서 그거잖아. 가격이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 2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량은 줄겠죠. 그럼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과연 증가를 할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억제를 위한 세금 부과 시에 탄력도 활용인데 이것도 역시 판매 수입 변화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함수식에 대한 이해는 한번 출제됐는데 이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정부의 탄력도 활용도 마찬가지로 판매 수입과 똑같은 연결매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관련되는 개념들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탄력도와 판매 수입, 그 다음에 정책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 다음에 12년도에 보면 또 나옵니다. 탄력도와 판매 수입 변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건 탄력도와 판매 수입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년도에 최근에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법칙에는 가격 효과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균형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시장 균형은 시장 균형을 일단 구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균형에서는 제일 첫 번째 1차 연립 방정식을 활용해서 시장 균형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을 구한 다음에 뭘 구할 것이냐 하면 바로 잉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 균형점에서도 반드시 뭐가 있죠? 탄력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균형점의 탄력도를 또 구하는 문제가 또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문제가 똑같은 이야기죠. 탄력도를 활용해서 초과 수요량을 구한다. 이거는 이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구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탄력도를 구하고 시장 균형에서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될지를 찾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도 패턴이 같습니다. 개별 수요 및 공급 함수에서 시장 수요, 공급의 탄력도를 구하는 거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균형에서 응용입니다. 이거는 빠졌는데 내용이 시장 균형의 응용, 활용, 요 내용을 좀 메모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잉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첫 번째 물어봤던 것은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이걸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종량세 부과 조세규칙 내용이니까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이야기죠. 그런데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요금만 있는 게 아니고 94년도도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여기 나왔던 가격 통제와 관련되는 부분, 최고 가격제. 근데 가격 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다 최고 가격제만 그동안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최저가격제, 요게 처음으로 이제 최저가격제 논의가 25년도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년도에 보시면 또 세금 부과죠. 그 다음에 이제 13년도에 보면 대체제와 보완제의 관계에서 시장 균형을 분석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고요. 이거는 대체제와 보완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수요 공급의 이동을 뜻하는 겁니다.
수요 공급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수요 공급 함수의 시장 수요 공급 균형의 소비자 잉여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럼 소비자 잉여 크기를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에 보면 조세 귀착과 부담 부분 분석하는 문제 이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상한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잉여 변화분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가격 통제 부분 또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일단은 시장의 응용 파트에서는 첫 번째가 최고 가격제를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물품세, 그래서 세금 부과 시 잉여 변화를 찾는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간간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간간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농산물 가격 문제.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특징 문제. 그래서 이걸 22년도에 보면 감자 가격이라고 해서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하고 연결돼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분명히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파트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는 거의 다 미시에 집중되어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시가 있다라고 하지만 거시 문제는 실제로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구조적 실험이 들어가서 아닙니다. 구조적 실험은 별거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거시 문제는 거의 없었고 올해 문제는 미시에 거의 국한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의 거의 비중이 훨씬 크고 거시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워지고 있느냐,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하고 연결해서 하면 미시가 지금 현재 본인들은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죠? 사실은 경제학은 미시가 어려워요. 미시가 어렵고 거시가 훨씬 더 쉽습니다, 사실은. 자, 이 정도 분석하고요. 이제 하나씩 꼼꼼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 경제학을 포기를 하거나 자신감이 없어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마음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출제가 뭐 그 정도까지 심각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 꼼꼼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다. 자, 우선 이제 경제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파트의 전체적인 그림인데, 일단은 경제 주체들 경제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경제 주체들에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냐면 희소성의 원칙, 여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마음껏 경제 현상을 자신의 욕망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발생하는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을 팔 것이냐, 살 것이냐. 판다면 어느 시점에서 팔 것이냐. 전부 선택 문제죠. 만약에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이너스에 거의 손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죠. 그냥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이 경제 문제의 대표적인 3대 경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제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회비용이죠. 그 다음에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건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비용이고, 기회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라는 말이 바로 비용적인 의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바로 그 의미죠. 자,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하는 체제, 시장 가격 기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바람직한 게 아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은 파레토 최적화라든지 일반 균형을 달성하면 바로 가장 이상적인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 가격 기구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시장 실패죠. 이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합리적 선택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균형을 어떤 조건에 달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시장이 실패할 때가 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할 때 정부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미시경제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바로 희소성의 원칙부터 들어가 봅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껴 써야 된다.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희소성의 원칙. 실제적으로 23년도 기출지문을 잠시 한번 봅시다. 성취기준 4404다 있어 03으로 되어 있고요. 자원의 무엇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을 하고, 그럼 선택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갈 이야기, 희소성을 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니은으로 인한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하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뭘 고려해야 되느냐?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자, 요 논리가 이제 첫 번째 구조다. 자,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키워드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포기한 것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죠? 포기한 것을 표시하는 거. 근데 포기한 것을 표시를 하는데 그냥 포기한 것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비용은 내가 지금 현재 포기한 것을 가치를 표시를 하는데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선택한 걸 전제로 포기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상대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드시 기회비용은 어떻게 고려해야 된다? 미래 시점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데 당연히 기회비용이 낮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자꾸 헷갈리시는 분 계시던데 특히나 이게 국제무역과 하면 자꾸 헷갈립니다. 기회비용이 낮은 쪽을 자꾸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높은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이거 주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비용이 낮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경제적 비용은 모두 기회비용이고 이 기회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명시적 비용이 있고 하나는 암묵적 비용이 포함된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생산자 이론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거는 매몰 비용은 잊어버려야 된다. 과거 지향적입니다. 네. 매몰 비용은 잊어야 됩니다. 자, 그럼 3번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봅시다. 다음 글 읽고 합리적 의사결정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해야 하는지,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해야 되는지,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인지 그 말입니다. 그럼 합리적 선택을 고려할 때는 편익과 비용의 문제잖아요. 그죠? 합리적 의사결정은. 따라서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해야 되느냐? 비용은 적게, 그 다음에 편익은 크게. 이게 바로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의 경제 원리, 합리적 선택의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원칙.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이냐? 당연히 매몰 비용이죠.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 자, 이렇게 이제 논제를 해서 제시문을 읽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논제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땡큐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그런데 내용을 그냥 잠시만 보시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가 재미없을 때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게 과연 경제적일까? 이건 아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는 게 경제적일까? 중간에 나와서 뭘 선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살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사는 게 좋을 것이냐. 이거 전부 다 합리적 선택에 대한 고민, 선택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걸 읽고 가와 나의 합리적 선택 여부를 써주시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연도가 표시가 안 되는데 이거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9년도 아니면 10년도 같은데
일단은 09년도라고 적어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사례는 바뀐 게 없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 몇 년도죠 이게? 05년도에 나왔던 거. 그럼 영화를 보다가 너무 재미없다. 수진. 이미 치는 관람료. 이 이미 치는 관람료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죠?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잊어버리고 이제 뭘 선택해야 되지? 산책을 할 것이냐, 영화를 계속 볼 것이냐, 산책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이걸 선택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 자, 나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거는 이제 선택의 원리입니다. 이게 합리적 선택인지 아닌지 따져봤을 때는 결국은 뭘 따져봐야 되지? 편익이 비용보다 과연 큰 선택을 한 것인지. 이걸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편익이 비용보다 큰 선택을 한 것인지.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을 봤더니 월 200만 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월 200만 원 같으면 연 같으면 어떻게 되죠? 2,400만큼이 사실은 포기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묵시적 비용. 2,4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대로 판매 예상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이윤이 아직 아니고요. 회계적 이윤에 따르면 1억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윤이 되겠죠. 1억 원은. 이윤.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원두값하고 종업원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등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명시적 비용이죠. 근데 이게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명시적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윤은 얼마가 됐죠? 매출액은 1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암묵적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2,400.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 7,000. 이걸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9,400이 됩니다. 자, 9,400이 되니까 1억에서 9,400을 빼고 난 나머지는 600만큼 남았죠. 어쨌든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합리적 선택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우리 시험에는 생산 가능 곡선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생산 가능 곡선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어떤 걸 보여준다고요? 선택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 사실은 선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선택.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회 전체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 전부 다 생산 가능 곡선이 GDP의 의미예요. 전체적으로 GDP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GDP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편익의 의미고 편익의 의미는 당연히 감소하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제학 전체에서 편익과 비용으로 나누었을 때 편익의 기본적인 성격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는 겁니다.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편익은 궁극적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그게 생산은 당연히 편익이잖아요. 편익이니까 이건 당연히 우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 우하향하는 게 바로 이제 편익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튀어나오는 게 있고 쑥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튀어나오는 게 비용을 뜻하게 되면 오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은 최저하니까요. 그냥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를 그냥 포기하는 의미가 되면 오목해지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 볼록해지는 내용들이 뭐죠? 이걸 선택하면 저걸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걸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수량은 동일하다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무차별
등량성 같은 사례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들은 효율성의 달성점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은 비효율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넘어가려면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요 정도 내용들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이거는 이제 국제경제에서도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 되고, 미시경제에서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결국 이제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고요. 이 기회비용은 상대 가격비죠. 그런데 기회비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비용으로 표시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비용으로 표시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상대 가치를 뜻하는 겁니다. 상대 가치를 뜻하니까 상대 가격 비화도 같아요. 가격은 비용과 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 비용 비율과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한계 변환율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데, 잠시 뒤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계 변환율, 여기에서 나오는 요 개념, 이걸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제 데이터 X면 데이터 Y는 뭐죠? X는 내가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Y가 뭐죠? 포기한 겁니다, 이거. 이건 상대 가치란 말이에요. 상대 가치를 표현하니까 X의 상대 가치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니까. 비용이 아니고 X를 선택한 거니까 X의 상대 가치로 표시하게 되면 PY하고 PX가 자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상대 가치니까.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이제 가격과 비용은 비례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Y가 밑에 있는 게 맞죠. 포기한 것이. 이거는 그래서 밑에 포기한 것이 오고 위에는 선택한 것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의 가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X의 가치.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X를 했잖아. X를 했으니까 당연히 X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으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비용이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제 한 개를 내가 선택을 했다면 Y제 두 개를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제 한 개가 Y제에 대한 가격으로 따지면 가격비가 2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PY분의 PX라는 상대 가격 가치로 따지면 2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대1이에요. 가격비는 2대1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두면 안 되죠. 가격비는 2대1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교환 비율은 어떻게 돼야 되지? 1대2. 국제무역에서 교환 비율을 물어보는지 가격 비율을 물어보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국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교환 비율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1대2. 가격비는 상대가치 비로 2대1 그대로. 자, 이번에는 무차별 곡선으로 갑니다. 무차별 곡선은 바로 뭐죠? 소비자의 선택이죠. 그럼 소비자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한계 대체율입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효용을 주는 점들이 있는데, 조합들이 있는데, X를 내가 지금 현재 선택을 했단 말이지. 그럼 X를 지금 현재 선택을 했는데, 내가 Y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줄여야 됩니다.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죠. 왜 포기라는 거죠? X가 주는 만족도가 좋으니까 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상대 가치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효용도 어떻게 돼? X의 효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은. 자, 이걸 이제 의미를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Y제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제의 상대적 가치. 두 번째도 보면 X제의 한계 효용의 상대적 비율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은
분자에 X가 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회비용은 반대로 표시되는 거죠. 왜? 비용을 표시해야 되잖아. X를 선택함을 통해서 비용을 표시해야 되니까 반대로 표시되는 거고, 원래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전부 다 뭐지? 이 상대에 내가 선택한 것의 가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상대적 가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같은 말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회비용적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에 Y제가 와야 돼요. 그럼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죠? 내가 Y제를 몇 개를 포기하고 X제를 선택을 했다. 이게 기회비용. 그러면 이걸 가치로 표시하면 X제가 훨씬 더 상대적 가치가 좋다. 그게 PY분의 PX. 효용으로 따지면 MUY분의 MUX.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 스토리를 수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한계기술의 대체율은 바로 생산자의 선택이죠. 생산자가 뭘 선택하는 거예요? 노동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자본을 선택할 것이냐 문제.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궁금한 건 뭐지? 노동을 내가 선택했을 때 이 가치가, 상대 가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지? 내가 지금 현재 포기한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게 기회비용적 의미죠. 그러면 여기 L은 뭐지? 노동을 내가 선택했다는 이야기고, K는 포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상대 가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력이 노동이 더 좋으니까 내가 선택을 했겠지. 그러니까 노동의 상대적 가치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격비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자 분의 임금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노동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생산자 이론에 똑같은 논리가 지금 적용되고 다만 변수만 지금 다를 뿐이잖아. 선택하는 내용만 다를 뿐이고 원리는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동의 상대적 가치가 되어 있죠. 노동의 상대적 한계생산 상대적 비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한다고? 내가 포기를 한 것을 통해서 이걸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한 것이 뭔지 알아야 상대적 가치를 알지. 자, 그러면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하면 포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포기를 알면 뭘 할 수 있다? 선택한 것의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방법이지, 합리적 선택의 방법이지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의 방법까지는 일단 알았어요. 이제 결과가 진짜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편익이 최대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7번. 생산 가능 공수의 모든 점은 아까 뭐라고 했지? 파레토 최적. 이걸 표시한다고 했고, 이게 바로 가장 효율적 상태. 이거는 뭐라도 상관없는데 공무원 시험이 워낙 잘 나오는 지문이라 일단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그리고 시장 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요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딴 거 아니죠. 수요 법칙을 일단 반드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 독립 변수가 가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탄력도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 탄력도를 가격에 자꾸 초점을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요량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수요량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탄력도로 인해서 판매 수입에 어떤 탄력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자, 요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요의 의미는 일단 생략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죠? 심리라고 했습니다. 행동 직전에 있는 심리.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동 직전에 있는 심리.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수요 함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요 함수를 보시면 일단은 종속 변수는 수요량이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를 보니까 대표 독립 변수가 가격. 그 다음에 여기에 소득, 기호, 관련 재와 가격 변화들이 쭉 나오는데 이 소득과 관련되는 탄력도가 뭐죠? 소득 탄력도죠. 그 다음에 관련 재와 가격 변화와 관계되는 탄력도가 뭐죠? 이게 바로 교차 탄력도죠. 가격과 이제 관계되는 탄력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 탄력도, 수요 탄력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 탄력도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소득과 관련되는 재와 두 가지가 뭐죠? 정상재하고 열등재. 관련재와 가격 변화와 관련되는 이 관련재와 이 두 가지 재화가 뭐죠? 이게 바로 대체재와 그 다음에 보완재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변해야 수요량이 변한다. 그럼 이걸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걸 그냥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만약 상대적으로 표현하면 가격이 변해야 수요량이 변한다. 요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격이 변해야 수요량이 변한다. 그러면 독립 변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분모에 있는 겁니다. 종속 변수는 항상 분자의 위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도 그렇게 보통 표시를 하잖아요. 약속입니다. 약속이거나. 이거 하나만 원칙 해놔도 나중에 상당 부분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법칙. 아까 이야기했던 거. 수요 법칙은 바로 가격과 수요료 사이에 핵심 뭐죠? 반비례.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오늘 이걸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수요 법칙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곡선만 놓고 본다면 이런 우하향 곡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격과 수요량인데 수요량은 종속 변수니까 얘는 영향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격의 영향이 수요 곡선을 나타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가격의 영향이. 그럼 가격의 영향을 경제학적 용어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가격 효과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경제학 원론에서 주류 경제학의 특히 고전파 경제학의 기본 내용들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걸 어렵다라고 자꾸만 만들어낸 거는 그거는 학자들 책임이에요. 학자들 책임. 가격의 영향을 가격 효과로 부른다. 이게 뭐 어렵지 않잖아. 감기의 영향. 이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감기 효과지 뭐. 자, 수요 법칙이 왜 나타나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심리적으로는 한계가치 체감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왜? 뭔가 만족도가 계속 떨어져요. 소비를 하면 할수록. 이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 미치는 영향. 바로 수요 법칙. 가격 효과입니다. 그죠? 이 수요 법칙이 아니고 두 번째는 가격 효과 들어야 됩니다. 가격이 미치는 영향.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수요 곡선의 높이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가격이 25,000원일 때 내가 지금 수요량을 8개를 계획하여야지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25,000원일 때의 합리적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모든 점들이 전부 다 뭐지? 이 가격에 맞게끔 요 순간에 내리는 합리적 선택을 연결한 점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모든 높이가 뭐지? 바로 한계 편익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소비자가 이익에 의해서 넣는 만족감의 크기, 한계 편익의 의미를 가진다는 게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편익을 느껴서 합리 선택을 계획을 세웠는데 하필이면 가격이 2만 원이야. 2만 원이 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지? 땡큐죠. 왜? 2만 원을 주고 여기까지는 비용으로 지불하고 요만큼은 뭐가 남는 거지? 내가 남는 걸로 들고 가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잉여라고 하는 겁니다. 편익과 잉여를 구별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여기 들어갈 이야기는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법칙의 예외. 예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깊은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과거에는 이 배브랜 효과, 과시소비라고 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시험에 출제 많이 됐는데, 요거는 90년대만 출제됐다. 90년대까지만 출제가 되고 그 이후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깊은죄입니다. 깊은죄는 가격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수요법칙이 안 나타난다는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럼 수요량이 줄어들어야지. 근데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를 해. 그래서 수요법칙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격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중에 가격 효과 하면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바로 이제 올해 출제가 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 문제는 소비자 이론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앞부분만 좀 정리를 합시다. 경제학의 상품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 사이에 나타난 역의 관계. 이게 바로 뭐죠? 수요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역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바로를 쳐도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상품의 가격 변화가 소비자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지? 가격 변화가 가격이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분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나오는 대로 뒷부분의 내용은 가격의 영향을 분석하는 거. 그러면 뒷부분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가격 효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득 효과, 대체 효과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보이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게 일단 보이죠.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가격 효과는 시험에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딴 게 아니고요. 소비자 이론,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이론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다.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낸 제시문이 24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경제학의 어떤 응용 이런 것보다도 네가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거 자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에 자꾸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다음에 만약 출제자가 또 들어가면 예고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필수제나 사치제 같은 거. 이걸 하나 묶으면 뭐가 되죠? 정상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묶으면 정상제가 됩니다. 정상제. 재화의 유형을 물어보고 있다. 바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소득 탄력성의 값을 가지는 재화는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열등제죠.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는데 수요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수요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줄어든 특성을 가진 재화, 이걸 기편제라고 합니다.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가격 효과가 수요 법칙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돼야 돼?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수요 법칙이 성립하려면 가격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자, 그 사실을 확인했다. 그 이야기. 자, 4번부터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